자, 오늘은 국어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는 구분 분류하기라는 내용이에요. 구분 분류하기. 구분하고 여기는 이쪽, 여기는 이쪽 이렇게 구분하고 종류별로 이렇게 나눠 놓고 이러는 게 분류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정계부의 설명 방식을 지금 쭉 이어서 하고 있는데 정계부에서 7과에서 했던 정의하기, 8과에서 했던 예시하기. 그래서 이번에는 구분 분류하기라는 세 번째 용어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보면 한국어 모음을 설명한 글을 읽고 분류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있어요. 여기 보면 한국어의 모음 있어요. 모음. 한국어의 모음은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뉜다. 한국 모음을 설명했는데 뭐냐? 발음할 때 모음을 아, 야 이렇게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 여기 입술, 입술의 모양하고 안에 있는 혀, 네, 혀가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위에 있으면 고모음, 가운데 있으면 중모음, 밑으로 내려오면 더모음 이렇게 되고 입술이 이렇게 이 하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평순. 그 다음에 오, 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동그랗게 돼요. 그러면 그건 원순 이런 식으로 모음의 종류를 나타낼 때 분류하는 기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준이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단모음, 이중모음으로 나뉜다고 했는데 뭐냐 하면 아, 오, 우, 그럼 어때요? 입술이나 입의 모양이 하나밖에 없어요. 혀도 가만히 있어요. 어디 한 군데에서. 근데 그러면 단모음. 근데 변하지 않느냐고. 변하느냐는 뭐냐면 야 같은 경우 이에서 시작해서 아로 움직이면서 야, 여, 요, 유 이렇게 와, 워, 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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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이런 식으로 입안에서 혀도 움직이고 입술도 움직이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잡아서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 우리 여러분 책에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로봇, 자동차, 다문화사회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를 어떤 기준, 무엇을 나눈다, 그럼 분류하는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을 생각해서 무엇과 무엇으로 나뉜다. 이렇게 한번 이 세 가지를 써보세요. 지금 할 수 있죠? 이 세 가지를 한번 로봇은 어떤 기준으로 무엇과 무엇으로 나뉜다. 자동차는 어떤 기준으로 무엇과 무엇으로 나뉜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해볼까요? 로봇은 어떤 기준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집에서 사용하는 로봇 청소기 뭐 이런 거면 가사용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회사에서 사용하면 생산하고 이럴 때 사용하는 로봇이 뭐 어때요? 산업용.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애완동물을 돌보기 위해서 집에 지키는 뭐 그런 거라면 뭐 또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건 무엇에 따라 나눈 거예요?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 로봇을. 그럼 용도에 따라 이런 게 들어가면 돼요. 여기 보면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 있는 것처럼 용도에 따라
산업용 로봇, 가사용 로봇으로 나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볍게 보니까, 자동차는 어떤 게 있어요?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고, 트럭도 있고, 그쵸? 그럼 어디에 사용하느냐죠, 그쵸? 응. 그래서 뭐 용도에 따라, 뭐 누가 어디에 사용되느냐에 따라, 그래서 뭐 그, 뭐 트럭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다. 아니 뭐 크기에 따라, 사이즈에 따라서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도 할 수 있죠. 문화사회 유형도 다문화사회는 그럼 어떤 식의 유형이 있느냐, 다문화사회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음, 다문화사회는 뭐 결혼의 유형에 따라, 뭐에 따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한번 우리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시를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음, 구분 분류하기의 특징은 대상을 통중들에게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다. 어떤 대상을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거나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 이렇게 나누거나 이것끼리 묶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설명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구분 분류하기인데 우리 이번 과가 구분은 뭐냐? 상위 개념을 하위 개념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큰 개념을 아래로 나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것에는 음료와 음식이 있다. 이런 식. 음식은 한국 음식과 중국 음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음, 그렇게 상위 개념에서 하위로. 과일은 그 아래 칸에 사과, 딸기, 바나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게 구분하는 거고. 분류하는 건 뭐냐? 하위 개념을 상위 개념으로 묶어서 설명하는 거다. 거꾸로 이렇게 여기 이제 뭐 과일들이 막 있어요. 사과, 딸기, 바나나가 있어요. 그럼 이 중에 과일끼리 모아보자 이렇게 모아서 너희들은 과일. 이번에 빵끼리 모아보자 해서 모아서 너희들은 빵. 이런 식으로. 너희들은 음식. 이렇게 잔잔한 것들을 다음 칸에 위로 묶는 거예요. 밑에 막 있는 것들을 위로 묶는.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건 구분하는 거고,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것, 분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구분이라는 단어하고 분류라는 단어예요. 구분은 상위의 개념을 하위 개념으로 나누는 것이다. 분류는 하위 개념을 상위의 개념으로 묶는 거다. 화딱이 바나나가 있으면 모아서 너희들은 과일이다. 이렇게 묶는 건 분류하는 거다. 말 구분하고 분류하기를 우리 오늘은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예시에 보면 여기 로봇 있어요. 우리 아까 맨 처음에 한번 생각해보자 그랬어요. 그쵸? 로봇은 뭐가 있을까? 용도에 따라 막 이런 거 있었죠. 그쵸? 자, 여기 보면 여기 예시가 있어요.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요거는 우리 누가 읽냐 하면 리리포가 읽어볼까요? 리리포? 리리포 없어요? This. I got 어, make. 어, 여기 읽어주세요. 네, 루프, 루풋은 윤투에 따라 크기는 산업용 루프과 비산업용 루프는 또는 기인용 루프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산업용 루프에는 그 업용 루프, 빛의 조업용 로봇이 있으며 그 비상업용 로봇에는 기사용의 로봇,
생활 지원용 로프, 여기 기원용 로프, 공공복지용 로봇이 있습니다. 좋아요. 자, 여기 보면 로봇을 예로 들었는데 이 PPT 화면은 이렇게 했어요. 로봇, 산업용 로봇, 산업용 로봇, 개인용 로봇 이렇게 산업용은 제조업용 로봇, 비제조업용 로봇 나누고 비산업용은 가사용 로봇, 생활지원용 로봇, 여가지원용 로봇, 공공복지용 로봇 이렇게 PPT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분류를. 그런 다음에 로봇은 용도에 따라 크게 산업용 로봇과 비산업용 로봇 또는 개인용 로봇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눌 수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에는 제조업용 로봇, 비제조업용 로봇이 있으며 비산업용 로봇에는 가사용 로봇, 생활지원용 로봇, 여가지원용 로봇, 공공복지용 로봇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는 보면 어때요? 일단은 그 구분하고 분류하는 기준을 먼저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로봇은 용도에 따라라는 게 있어요. 용도에 따라. 이게 기준이에요. 어디에 사용되는지. 그게 로봇을 나누는 기준으로 이 사람은, 이 PPT를 만든 사람은 어디에 사용되는지. 그걸 기준으로 로봇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 이렇게 말하면 되고, 크게 산업용 로봇과 비산업용 로봇 또는 개인용 로봇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로봇이에요. 그렇죠? 산업용 로봇과 비산업용 로봇. 비산업용 로봇은 개인용 로봇이라고 한다. 이런 거고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로봇을 상위 개념 로봇에서 하위로 산업용, 비산업용 나눴으니까 구분하고 있는 거죠. 구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 산업용 로봇에는 제조업용 로봇, 비제조업용 로봇이 있으며 산업용에는 다시 제조업용 로봇, 비제조업용 로봇이 있으며 비산업용 로봇에는 가사용 로봇, 생활 지원용 로봇, 여가 지원용 로봇, 공공복지용 로봇이 있습니다. 그 비산업용 로봇은 다시 이렇게 가용, 생활 지원용. 자, 가사용은 청소기 막 이런 거지, 그치? 그다음에 여가 지원용, 공공 지원용으로 나눌 수 있다. 이걸 또 더 나아가면 어때요? 가사용 로봇에는 청소기, 로봇 청소기, 뭐 로봇 밥솥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다음 칸으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용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산업용과 비산업용. 산업용은 다시 제조업, 비제조업. 비산업은 다시 가사용 생활 지원. 뭐, 우리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면 그 가이드 해주는 로봇도 있잖아요. 그쵸? 이 작품은 뭐 1891년 빈센트 반 고흐의 무엇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기도 하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생활 지원용, 여가 지원용 이런 게 되겠죠.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구분하면서 로봇은 이렇게 나뉜다. 산업용은 이렇게 나뉜다. 비산업용은 다시 이렇게 나뉜다. 그래서 구분하기 형식으로 나눈 거예요. 여기 보면 로봇은 용도에 따라서 로봇은 상위 개념이고 용도에 따라 하면 이건 기준이고 산업용과 비산업용으로 나뉜다. 이거는 산업, 비산업은 하위 개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구분해서 설명하는 하나의 예시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분을 할 때는 기준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시의 로봇은 보면 용도에 따라라는 기준이 있었죠. 이렇게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구분하거나 분류할 때. 그래서 이럴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은 땡땡은는 땡땡에 따라 땡땡으로 나뉩니다. 땡땡은는 땡땡에 따라 으로 구분됩니다. 은는 으로 분류합니다. 의 한 종류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뉩니다, 구분합니다는 구분하기. 그래서 로봇은 용도에 따라 산업용 로봇과 비산업용 로봇으로 나뉩니다. 로봇은 용도에 따라 산업용과 비산업용으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구분하기고, 여기는 제조업용 로봇, 비제조용 로봇은 산업용 로봇으로 분류됩니다. 분류는 하위에서 위로 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 끝에서 앞으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기 예시문은 없지만 제조업용 로봇과 비제조업용 로봇은 산업용 로봇으로 묶을 수 있다. 분류할 수 있다. 가사용, 생활지원용, 여가지원용, 공공복지용은 비산업용 로봇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그 다음에 가사용 로봇은 비산업용 로봇의 한 종류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 분류하는 거다. 종류끼리 묶어서 요것들은 이거다. 또 종류끼리 묶어서 이것은 이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자, 우리 조금 쉬었다 할까?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같이 공부합시다. 요거는 우리 교재 101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시가 나와 있어요. 이 예시는 양한주가 읽어줄래요? 네, 한국어의 자음절 기의 공기를 내뿜는 정도에 따라 분류하며 병음, 경음, 격음으로 나뉩니다. 공기를 가장 약하게 내, 내뿜는 음, 퍼스지는 병은 호두를 긴장하거나 공기의 흐름을 많은 끄트버스는 공기를 가장 애세게 내뿜는 그 크트프트는 경금에 해당됩니다. 좋아요. 자, 여기는 이제 슬라이드 두 개는 같은 내용인데, 여기 보면 한국어의 자음을 기의 세기, 즉, 공기를 내뿜는 정도에 따라 분류하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분류 기준이었어요. 그쵸? 분류 기준이에요. 무엇의 분류 기준이냐? 한국어의 자음. 자음이 상위 개념이죠. 그쵸? 자음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기의 세기, 공기의 흐름. 뭐냐? 공기가 밖으로 훅 나오는 그 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공기를 내뿜는 정도에 따라 분류하면 평음, 경음, 격음으로 나뉩니다. 그럼 어때요? 자음이라는 상위 개념을 기의 세기라는 분류 기준을 통해서 하위 개념인 평음, 경음, 격음으로 나눈다라는 거죠. 그럼 요거는 구분하는 거죠. 그렇죠? 상위에서 하위로 나누는 것은 구분. 그리고 하위에서 상위로 모아주는 것은 분류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분했어요. 그리고 공기를 가장 약하게 내뿜는 그드, 브스, 즈는 평음. 그래서 그러니까 평음의 얘가 그드, 브스, 즈인 거죠. 그렇죠? 공기를 가장 약하게 내뿜는 그드, 브스, 즈는 평음. 후두는 이 속에 여기 이 라인이에요. 공기가 밖으로 나오는 후두를 긴장하거나 공기의 흐름을 막는 딱 클로즈 해버리는 거죠. 끄, 뜨, 뿌, 쓰, 쯔는 경음이라고 하고 공기를 가장 거세게 내뿜는 크 하면 어때요? 이렇게 공기가 밖으로 팍 나오는 거예요. 트, 프, 츠는 격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자음이라는 상위 개념을 평음, 경음, 격음으로 하위 개념으로 분류했고 각각의 예들은 그드브스즈, 끄트프스츠, 크트프츠 이렇게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걸 PPT로 만들면 이거 아니면 이거 두 개 다 같은 뜻인데 여기는 보면 한국어의 자음, 기준은 기회세기, 평음, 경음, 격음 이렇게 나누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한국어 언어학 전공자에게는 쉽지만 전공이 아닌 사람이다. 그럼 평음이 뭐지? 이렇거든요. 한국 사람도. 아니면 외국인들은 좀 너무 어렵죠. 그래서 나의 슬라이드를 보면 한국의 자음 땡땡, 기의 세기에 따른 분류 이렇게 했고 평음, 경음, 격음을 나눴는데 평음은 공기를 약, 어, 약하게 내뿜는 자음. 경음은 그래서 그드브스즈가 있고 경음은 후두를 긴장해서 발음하는 자음, 끄트프스가 있고, 격음은 공기를 세게 내뿜는 자음, 크트프츠가 있다.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칼라 때문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평음이 공기를 약하게 내뿜는 자음이다라는 설명까지 이렇게 있는 게 좋겠어요. 근데 이제 한 글씨가 너무 한 번에 많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저는 지금 애니메이션 안 했는데 제 PPT는 여러분들 대학원생이니까 그냥 한 번에 쫙 보여줬지만 만약에 조금 이렇게 토급 학습자한테 설명하거나 아니면 좀 너무 지루하다고 싶으면 순서대로 형은 먼저 딱 뜨고 그 다음 경음 뜨고 격음 뜨고 이렇게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도 그래서 이렇게 용어가 어려운 경우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주는 게 좀 자세히 설명하고 색깔이나 애니메이션으로 표시해주면 좋다 이런 거고 만약에 이게 자음이고 평음, 경음, 격음처럼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가 과일이고 여기가 사과, 딸기, 바나나면 쉽죠. 그러면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니까 평음, 경음, 격음이란 용어도 어려우니까 설명도 같이 있으면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요건 어때요? 위에 있는 자음이라는 개념을 아래에 있는 평음, 경음, 격음으로 나누고 다시 그 밑에 그드브스즈, 끄트프스즈, 크트프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이렇게 모아서 내려오는 거라서 구분하는 사례였어요. 자, 그럼 예시 두 번째 SNS의 종류에 대한 거예요. 요거는 엘리프가 읽어줄까요? 엘리프? 엘리프 없어요? 그럼 슈에한 있어요? 아, 네, 있습니다. 슈에한 이거 읽어주세요. 네. 페이스, 페이스북은 온라인상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관계망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수시 네트워크 서비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등도 페이스북과 동일한 속성으로 인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인- 일종이라고 합니다. 네, 이라고 좋아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음. 자, 여기 보면 페이스북은 온라인 상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관계망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등도 페이스북과 동일한 속성으로 인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때요? 맨 밑에 있는 페이스북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온라인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관계망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더 위의 칸인데 하위 그룹인 페이스북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또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그런 것도 페이스북과 동일한 속성. 그러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이 같은 레벨인 거죠. 이것들이 모두 어디에 속해요? 더 위에 칸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 속한다. 그것의 일종이다. 그럼 우리 앞에 예시 1에 나온 거랑 우리 아까 그냥 처음에 했던 로봇이랑 이런 것들은 위에서 아래로 로봇은 산업용, 비산업용, 비산업용 이렇게 내려왔고 그 다음에 한국어의 자음은 평음, 경음, 격음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이 위로 올라가서 SNS에 딱 들어가는. 그럼 여기는 분류의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분류. 구분은 위에서 아래로. 분류는 아래에서 모아서, 요건 소셜 네트워크. 이건 모아서 로봇. 이렇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여기 분류하는 사례였고요. 그래서 여기 이게 카카오래. 뭐지? PPT를 만들었다고 치면 이렇게 가처럼 SNS의 종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마이스페이스, 인스타그램 등이 SNS의 종류에 속한다.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아이콘을 막 이렇게 모아놓을 수도 있고 나에서처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종류, SNS의 종류하고 온라인 상에서 관계망을 형성한다. 그래서 컴퓨터 그림이 있고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이렇게 했을 때 이럴 때는 이 나처럼 이게 온라인 상에서 관계망을 형성한다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구나.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이 있구나. 이런 느낌으로 해서 한눈에 이 소셜 네트워크의 종류를 딱 한눈에 소셜 네트워크의 종류의 특성을 딱 볼 수 있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것도 너무 예쁘지만 이렇게 사실 내용을 보면 종류하고 쭉 서술한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 교재는 103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는 우리 누가 읽어줄까? 엘리프? 응, 읽어줄래요? 마이크 안 켜졌어. 들려요, 혹시? 지금? 이제 들려요. 이제 들려요. 네네. 다음으로는 매체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체는 전달 수단에 따라 방송 매체, 인쇄 매체, 통신 매체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에 속하고, 신문이나 책은 인쇄 매체에 속하며, 인터넷과 전화는 통신 매체에 해당됩니다. 좋아요. 여기 보면은 다음으로 매체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체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매체의 종류 이렇게 있어요. 매체는 전달 수단에 따라, 이거 뭐예요? 분류 기준이죠. 그죠? 분류하는 기준이 전달 수단에 따라서 방송 매체, 인쇄 매체, 통신 매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인쇄, 통신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쪽 표로는 분류 기준이 전달 수단이고 대상은 방송 매체, 인쇄 매체, 통신 매체 이렇게 됐고 여기도 전달 수단에 따라서 기준을 내놓고 방송 매체, 인쇄 매체, 통신 매체 이렇게 한 거죠. 텔레비전은 방송 매체에 속하고 신문이나 책은 인쇄 매체에 속하며 인터넷과 전화는 통신 매체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쪽 표로 보면 딱 이렇게 이거는 그냥 한글로 파일을 만들어도 그냥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한글이라면
그래서 전달 수단에 따라 방송, 인쇄, 통신을 나누는데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인쇄는 신문책, 통신은 인터넷, 전화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표로 제시한 거고 나의 경우는 매체의 종류가 전달 수단에 따라서 방송, 인쇄, 통신을 나누는데 얘는 방송의 예시는 라디오, 텔레비전, 인쇄의 예시는 신문, 책, 통신의 예시는 인터넷, 전화. 그래서 사실 내용으로는 이 가와 나의 슬라이드가 똑같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똑같다면 조금 이렇게 PPT니까 예쁘게 하면 더 좋겠다. 그냥 이런 거예요. 사실 예쁘게 못하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으면 더 예쁘겠네, 잘 보이겠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은 여러분 책에는 이제 104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아, 여기는 보면 5개의 글이 있어요. 로봇은 용도에 따라, 매체는 전달 수단에 따라, 자동차는 연료에 따라, 경제학에서는 누가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있어요. 자, 요거는 읽기 연습을 잠시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읽기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유창하게 읽을 수 있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읽기 연습했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은 우리 105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105쪽. 105쪽에 보면 첫 번째는 말하기의 유형에 대한 발표입니다. 아래 슬라이드를 사용해서 화법의 유형을 구분하거나 분류하여 설명해 봅시다. 자, 구분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분류하는 건 하위 개념을 나누어서 상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거나 선택해서 요거는 한번 발표문을 지금 써보세요. 이거는 한 5분, 6분 정도? 요거를 구분해서 요 말하기의 유형을 설명하는 글을 한번 써보세요. 음. 자, 그러면 요것도 누가 한번 해볼까? 가만히 있어봐. 누가 해볼까? 누가 하면 좋을까? 두시오시원이 해볼까? 어이구, 네, 말하기 요인의 문자 상황을, 말하기 요인의 문자 상황, 화자의 수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에 따라서는 정보 전달, 설득, 친교이 말하기로 구분합니다. 상황에 따르면 경시적 말하기와 비경시적 말하기로 구분합니다. 마지막은 화, 화자의 수에 따르면 대화와 두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음, 좋아요. 자, 이번에는 두시오시원이 말하기 유형에서 분류 기준의 목적, 상황, 화자의 수라는 분류 기준으로 내려오고, 다시 목적은 또 내려오고, 상황도 내려오고,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으로. 위에서 내려오면 구분이라고 했어요. 구분 방식으로 했죠. 그죠? 네, 좋아요. 음. 자, 이것도 보면 제가 이제 구분 방식으로 했어요. 말하기의 유형은 목적과 상황과 화자의 수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3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말하기의 유형을 3가지 기준으로. 먼저, 목적에 따라 정보 전달 말하기, 설득적 말하기, 친교적 말하기로 나누고, 이렇게 정보 전달, 설득, 친교, 이렇게 3가지로 목적에 따라 나누고, 상황에 따라서는 격식적 말하기와 비격식적 말하기로 구분됩니다. 그랬어요. 상황은 이게 윗사람, 아랫사람,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냐, 비공식적인 자리냐, 이런 데에 따라서 격식적 말하기, 비격식적 말하기. 격식적 말하기는 씁니까, 이런 씁니다 최고. 비격식적 말하기는 아어요, 가요, 먹어요.
그런 말투죠. 그쵸? 그렇게 구분됩니다. 마지막으로 화자의 수에 따라서 화자는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두 사람 이상이 대화에 참여하는 대화와 혼자 말하는 독화 혹은 독백이라고도 해요. 혼자 말하는 건 독화 혹은 독백. 두 명, 세 명, 네 명, 10명 같이 말하면 대화. 혼자 말하면 독화 혹은 독백이라고 해요.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조금 전에 한 거랑 비슷하게 됐죠. 그쵸?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자동차의 종류하고 경제체제의 분류. 우리 아까 읽기에서 조금 나오기는 했어요. 읽기에서 우리가 자동차의 종류는 연료에 따라서 구분했었고, 그 다음에 경제체제 분류는 뭐 또 시장 경제, 계획 경제 이런 식으로 나누었었는데, 여러분이 그럼 이거는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서, 두 개 다 한번 해볼까? 각자 한번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눌 것인가? 아니면 조금 전에 말하기의 유형처럼 자동차의 종류도 뭐 연료에 따라 나눌 수 있고 용도에 따라도 나눌 수 있고 크기에 따라도 나눌 수 있죠. 그렇죠? 혹은 가격에 따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으로 자동차의 종류와 경제체제의 분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대본을 한번 써보세요. 분류하는 내용을 여기 마저 채우고 이게 만약에 PPT라고 치면 요것도 마저 채우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지금 한번 써보세요. 자, 요거는 한 10분 정도 시간 있으면 되겠죠? 10분 정도 시간 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자, 다 한번 써봤어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8분, 9분 지난 것 같은데. 그러면 누가 해볼까? 혹시 자동차 해보고 싶은 사람? 자동차 해볼 사람? 파이팅!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오! 양한주가 빨랐어. 두 사람 다 할게요. 양한주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란주를 또 해봐요. 자, 양한주 시작. 음, 음, 자동차는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승용차, 트럭, 버스, 스포츠카, 전기차 등이 있습니다. 승용차는 일반 개인용 차량으로 트럭은 화물 운반용 버스는 사람을 많이 태울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스포츠카는 빠르고 속는 주는 차량을 의미하며 전기차는 전기로 운행되는 친환경적인 차량입니다. 음, 카, 카 차량은 용도와 특징에 따라 다르게 사용됩니다. 네, 좋아요. 잘했어요. 아, 그런데, 나머지 차의 종류는, 괜찮은데, 전기차가 들어간 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왜냐하면 승용차, 뭐 버스, 뭐 트럭 이런 건 뭐 승용차는 언제 쓰고 버스는 어떻게 쓰고 트럭은 어떻고 됐는데 스포츠카는 언제 타고 이렇게 됐는데 전기차는 뭐지? 연료에 따라 분류하는 거니까 그거는 한 개는 빼야 될 것 같아. 전기차는. 그치? 맞아요? 응. 그럼 나란줄 한번 해볼까요? 네, 자동차의 종류는 역류를 따라서 액화석유가스, 응. 휘발유,
종류 등으로 나눕니다. 음. 끝. 끝. 전기는 어디 갔어? 조금 전에 전기차도 있었잖아. 아, 네. 이 세 개는, 음. 뭐라고 했지? 그, 연료에 따라서 해서 전기도 들어가야 돼. 맞아요. 그지? 네. 가스, 뭐, 아까 뭐, 액화석유 가스, 경유, 뭐, 이렇게 해서 전기도 거기 들어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리리뽀가 손 들었는데 양아주를 시킨 것 같아. 리리뽀 한번 해보세요. 네, 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그 연료 자동차하고 응, 전기 자동차하고 그 가스 연료 자동차도 있고 응. 그리고 기타 에너진 자동차도 있습니다. 수소 같은 거, 그지? 네, 그래서 이렇게로 나눕니다. 좋아요. 어쨌든 이번에도 연료에 따라서, 그치? 어떤 연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한 가지가 추가됐어요. 그죠? 우리 전기, 뭐, 그 다음에 오일, 가스 이런 것만 있었는데 수소 같은 기타 연료도 있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음, 두 번째 경제체제 분류. 요거는 누가 해볼까? 응? 리지엔 씨니 해볼까? 경영학과니까 마케팅 전공자 리지엔 씨. 우린 몰라 이거 다른 네, 사람들은. 나도 자동차 만들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럼 네. 자동차 하세요. 음, 자동차는 용도에 따라 고등 방식, 동력 유형, 자체 비용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음, 먼저 고동 방식은 음, 전류 고동과 후류 고동으로 음, 나누고 다음은 동량 유형으로 연료차와 전기차로 분류됩니다. 음, 마지막으로 자세 비율에 따라 세산 SUV 픽업의 부분으로 나눕니다. 오, 우리 앞에서 다른 친구들이 안 한 기준이 나타났어요. 그쵸? 바퀴가 앞바퀴가 중심이냐, 뒷바퀴가 중심이냐에 따라서 전륜 구동차와 후륜 구동차가 나왔고, 또 하나 뭐라 그랬지? 연료는 친구들이 했고, 마지막은 자체 비율. 그게 뭐야? 그 자동차 큰 거, 작은 거 그 이름이에요. 아, 차체 크기 비교로, 예, 오, 그런 비교로는 아무도 안 했다, 오늘. 그죠? 두 네. 가지 다른 친구들이 안 한 기준이 나타났네요. 좋아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휴야는 뭐 했어요? 두 개 중에? 저는 경제 제재 분류를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친구들이 자동차 했으니까. 자, 경제체제 해보세요. 네, 그럼 우리는 지원은 분배, 어,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경제 제재 병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 각기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는 지원의 분배와 생산 경종의 주체에 따라 다양한 경제 주체에 형성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경제 제재와 그 특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음, 첫 번째 요행의 시장 경제입니다. 시장 경제 제재에서는 시장과 생산이 시장과 수요와 공급이 인해 교정됩니다. 여기에서는 자유 경제의 강조되며 기업과 개인이 시장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생산과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음, 다음, 다음에 계획 경제입니다. 계획 경제 제재에서는 지원의
분배와 생산 내용을 정부가 결정하며 국가가 경제 활동을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는 정부는 경제에 큰 권한을 가지고 있고 생산과 분배 모든 경쟁이 국가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이 의미합니다. 네, 답변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네, 우와, 엄청 저는 모르는 저 휴양이 공대인데 경제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그쵸? 했네요. 잘했어요. 두시오시오는 뭐 했어요? 두 개 중에? 그 자동차의 종류. 응, 응. 해보세요, 그러면. 그 자동차의 종류는 용도, 가격, 연료 등 기준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연료는 다르면 경유차, 휘발유차, 가스차, 전기차로 구분합니다. 용도에 따르면商用차, 특수 차량으로 구분합니다. 승용차와 특수 차량으로 구분할 수 있구나. 네. 특수차에는 어떤 게 있어요? 소방차, 응? 음, 저런 음, 거 있나? 포크레인 막 이런 거 있나? 그치? 특수차니까 그런 거 같아. 그쵸? 아마도. 엘리프는 뭐 했어요? 저도 그 경제 책이 돼 오, 좋아요, 좋아요. 해보세요. 경제 지지 분류는 소유권의 형태에 따른 분류, 그리고 경제 활동의 조정 방식에 따른 분류를 이렇게 했습니다. 음, 소유권의 형태에 따른 분류는 자본주의 경제,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 경제는 생산수단이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소유되며 이윤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제재입니다. 사회주의 경제는 생산수단이 국가나 공동체에 의해 소유되며 사회적 병등을 중시하는 제재입니다. 경제 활동의 조정 방식에 따른 분류에서는 시장 경제, 계획 경제, 그리고 혼합 경제가 있습니다. 시장 경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경제 활동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재입니다. 계획 경제는 정부가 자원을 계획적으로 배분하고 경제 활동을 통제하는 제재입니다. 혼합 경제는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의 요소가 결합된 제재로 대부분의 현대 국가들이 에, 채택하고 있는 제재입니다. 음. 와, 역시 무역학과. 그치? 와, 저는 그 책에 있는 그 시장 경제하고 계획 경제만 있는 줄 알았더니 혼합 경제도 있었구나, 그 사이에. 그죠? 두 개를 같이 섞어서, 재미있는 분류였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책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숙제는, 오늘 숙제는 구분과 분류 중에 아무거나 사용해도 돼요. 지난주처럼 어떤 소재 세 개를 구분과 분류로 이렇게 하는 PPT 세 페이지 만들어서 구분하고 분류하는 요런 거에 대해서 다음 주는 만들어 오세요. 숙제 알겠어요? 네, 알겠죠? 구분 분류 방식으로 세 개 정도를 분류하기.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거 하는 동안에 리리뽀가 저는 이거 공유 중지하고 가만 있어봐. 리리뽀가 그 뭐지? 뭐에 대해서 했더라? 리리뽀가 뭐 했는데? 네, 잠시만요. 그거 공유해서 한번 해보세요. 잠시. 네, 교수님 잘 보여요. 네. 네, 오늘 발표 시작했습니다.
그 전다는 소명하겠습니다. 그 전다이란 정보, 생각, 감정 등의 이 둘의 어떤 형태나 미체를 동의한 사람이나 주체에서는 다른 사람이나 주체로 옮기는 힘이나 거천을 말합니다. 그 전단의 언어, 문자, 이미지, 소리, 음성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문정근은 송신자가 전달자의意图나 내용을 이해하거나 그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그 마루타인에게 엉덩이를 설명하는 것을 언론적 전달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예술 형식의 전달입니다. 그래서 그 신호등이나 손짓을 사용하는 것은 비언어적 전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자관, 저 저자권은 번역 개념으로 그 점자다가 자신의 점정적인产品에 대해 가지는 정용 관의를 의미합니다. 그 점자관은产品의 주체, 내용, 기능이 아닌 표현 형태를 보호합니다. 그 점자관법은 그 점자자에게는 이전 기간 동안 자동분 존재, 사용 및 배부할 권리를 부여하며 그에게는 복제, 소점, 배부, 공개 정기 및 전판 등의 권리가 보완됩니다. 첫 번째 소명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도서 점자관은 소설이는 저자는 현정책에는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이 이 소설을 복제, 출판, 개정하는 것은 저작권은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점사자는 자신이 만든 곡에 대해 점사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이 음악产品을 무단으로 녹음, 하거나 그 공개적으로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점사권 프로, 프로그래머나 회사에는 자신들의 정성한 소프트웨어에 대해 점사관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의 해당 소프트웨어를 부채, 조정하거나 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브랜드 협업. 브랜드 협업이란 공통 목표 달성이나 성공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브랜드가 구성하는 정량전 협력 관계를 의미합니다. 협업 동의는 각 브랜드는 자면은 경합하고 인지도를 높, 높이며 그 새로운 시장을 지조하고 소비자에게는 현시정기 근거이나产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방식의 브랜드는 영향력을 강화하고 그 타겟 소비자층에 과다하며 그 홍보 비용을 분담하고 마케팅 효과를 높일 때 그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 브랜드는 협으로는 이판 정글의 형태를 닮은 것 같습니다. 그 공통 마케팅 그 캠페인 그 두 브랜드가 함께 광고나 프로모션을 갖고 출시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產品출시 두 브랜드가 각자 있는产品도서는 허락하여 그 새로운产品이나 한정판 협보产品을 출시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크로스오버 협업, 서른 다른
업계의 두 브랜드가 협력하여 그 험지 정보로产品이나 경험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상했습니다. 네, 좋아요. 뭐 저작권이라든지 브랜드 협업, 처음엔 뭐였지? 세 개였는데 전달, 그치? 네, 이게 세 맞습니다. 가지에 대해서 그래도 짧은 시간에 구체적인 예시를 잘 들어서 예, 그 자료를 잘 모은 것 같아요. 그죠? PPT 예쁘게까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자료는 다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잠깐 이게 누구 거냐 하면 이게 누구였지? 오늘 저기 간 사람. 응웬 옥중 맞지? 옥중 거죠 이게. 맞아요. 맞아요? 응. 옥중이 가면서 학교는 못 오지만 숙제는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응웬 옥중이 재미있는 재료를 보냈으니까 제가 공유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응웬 옥중이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우리 어제 정의하고 예시하는 걸로 했을 때 소확행이라는 걸 먼저 만들었어요. 소확행은 소소하고 확실하고 그 확실한 행복.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서 소확행의 줄임말로 일상생활 속에서 작지만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의미합니다.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작은 즐거움과 만족감을 찾는 M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는 순간. 그럼 어때요? 커피 한 잔 마시는 사소한 일이죠. 그죠? 그렇지만 작지만 행복한 시간. 기다리던 택배를 열어보는 순간. 택배 주문했는데 기다리다가 택배가 딱 와서 딱 오픈하는 그 순간. 그다음 따뜻한 햇살 아래 산책을 하며 느끼는 기쁨. 이렇게 세 가지를 소확행이다라고 이제 옥중이 이렇게 정리하고 예시를 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엔잡러라는 걸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엔잡러란 뭐냐? 하나의 직업이 아닌 여러 가지 직업을 동시에 병행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서 n은 숫자 n을 의미하며 일의 개수가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MZ세대는 안정적인 수입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자기 개발을 위해 엔잡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이렇게 여러 가지 직업을 동시에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시를 했고, 예를 들면 주중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직장인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유튜버나 블로거로 수익을 내는 경우. 그냥 유튜브를 하는 사람 말고 선생님도 유튜브 해요. 근데 선생님이 유튜브를 하는 건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재미로 이렇게 가끔 이런 수업 있으면 그런 것도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걸 하거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투잡을 뛰는 경우, 이런 경우를 엔잡러라고 한다. 투잡, 쓰리잡, 포잡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프로 이직러. 프로는 영어고, 이직은 한국어고, 러는 다시 영어인 것 같아. 그래서 프로 이직러란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이직을 자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직은 뭐냐면 직업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단국대학교에서 한국 가르치다가 서강대학교에 가서 가르치고 성균관대학교에 가서 가르치고 다시 서울대 가서 가르치고 다시 부산대 가서 가르치고 이렇게 계속 1년에 한 번씩 막 옮기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들은 안정적인 직장에 오래 머무는 대신에 더 나은 환경과 조건을 찾아 이직을 거듭하며 자신만의 커리어 성장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떤 출판사 사장님하고 편집장님을 만났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프로 이직러가 많다. 그래서 자기네 회사에도 편집 전문가가 들어오면 1년이나 2년, 길어야 3년 있다가
다른 회사로 옮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유는 조건과 가치를 높여서 월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걸가 많대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특히 MZ 세대들은 회사의 복지, 업무 환경, 그다음에 성장 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프로 이직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더 나은 연봉과 복지를 위해 2년 주기로 이직하는 경우, 그다음 커리어 전환을 위해 다른 업계로 이동하는 경우, 한국어 선생님 하다가 그만두고 커피 바리스타가 되고 또 몇 년 하다 그만두고 자동차 고치는 사람이 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다음 스타트업에서 대기업으로 옮겨 성장 기회를 찾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프로이직러, 엔잡러, 소확행 이거에 대해서 응우의 녹증이 발표문을 보내서 우리 같이 공유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녹화는 이제 중간중간에 중단했었지만 마지막에 확실하게 문단을